코스피가 오늘 2,400선을 회복하긴 했는데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증권사가 제시한 기업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 간의 괴리율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일자리 창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근 은행들이 이자 수익 추구가 지나치다는 금융당국 정부에 일제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춘 것으로 나타납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하이브 등 대형주들의 보호예수 해제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오버행 리스크도 함께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드립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주식시장의 부진한 흐름으로 인해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와의 괴리율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도 연일 저점을 낮추며 목표 주가와의 괴리율은 40%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최민정 기자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자 코스피 시총 상위 기업들의 실제 주가와 목표 주가의 괴리율이 커지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괴리율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의 차이를 백분율로 환산한 지표입니다. 최근 증권사들이 제시한 삼성전자의 평균 목표 주가는 83,666원으로 오늘 종가와 비교해 42.29%가 넘는 괴리율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대형주들 대다수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0위권 내 종목 가운데 목표 주가 괴리율이 가장 큰 종목은 삼성 SDI였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기준 각각 64.66%, 57.85%의 괴리율을 보이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현주가와 목표 주가의 괴리율이 평균 20에서 30%인 점을 감안하면 60%에 육박하는 괴리율은 상당히 높은 수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높게 설정한 후 증시 상황이 좋지 않으면 뒤늦게 목표가를 하향하는 경우도 있어 목표 주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목표 주가를 맹신하기보단 보수적인 입장으로 투자하면서 투자자만의 손절매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대체적으로 최근 시점 반영하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투자자들께서 접근하셔야 돼요. 손절매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그 기준을 정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엔데믹 시대의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까지 심화되며 주식시장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죠. 특히 인터넷 기술주들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장병규 크래프톤 창업자 등 신규 주식 부자들의 지분 평가액도 사실상 반토막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최근 이어진 주식시장 약세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장병규 크래프톤 창업자, 방시혁 하이브 창업자 등 신흥 주식 부자들의 지분 평가액도 약 4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금융정보 분석업체 FN가이드가 조사한 상반기 개인주주 지분 평가액 변동 내역에 따르면 코스피가 상반기에 20%나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대형 종목을 보유한 창업자들의 지분 평가액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국내에서 삼성가를 제외한 지분 평가액 1위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지난해 말 기준 평가액이 6조 6,515억 원에 달했는데 올 상반기에는 평가액이 3조 9,665억 원으로 40.37% 급감했습니다. 지난 연말 주식 부자 7위에 올랐던 방시혁 하이브 창업자도
올 상반기엔 무려 60.03%나 지분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장병규 크래프톤 창업자의 지분 평가액 역시 지난 연말 대비 41.64% 감소했습니다. 신흥 주식 부자들은 대체로 인터넷, 콘텐츠, 게임 등 성장 종목의 창업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관련 이슈로 비대면, 이른바 언택트 산업이 활성화되며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가파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경기 둔화 우려로 주가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면서 신흥 주식 부자들의 지분 평가액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증권업계는 대외적인 문제 상황이 해결돼야 해당 종목들이 다시 성장세로 접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낙폭과대주라든지 아니면 고밸류 업종들이 순환매가 추세적으로 이제 지속되기 위해서는 미 연준이 이제 예의주시하는 지표 중 하나인 기대 인플레이션의 좀 진정 추세가 보여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좀 진정 국면에 접어든다면은 대형주 위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같은 매크로 이슈가 해소된다면 대형 성장주들의 주가가 상승 전환해 신흥 주식 부자들의 지분 평가액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성래균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기자회견을 열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이라며 이번엔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김수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중소기업계가 생존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고 호소에 나섰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이 41.6% 인상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미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현장 수용성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최저임금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당사자입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7% 가까이가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금리까지 인상되면서 대출을 받아 연명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상 유지를 위해서라도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숙련도에 따른 도미노 임금 인상을 불러와 중소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숙련 인력에 나옵니다. 숙련 인력이 더 부족해지고 1년간이 심화될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사실 지금의 최저임금도 버겁습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 임금 대비 6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평균인 55.2%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과 4대 보험료 등을 합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1인당 인건비는 월 238만 원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인건비 지불 능력은 부족하다 보니 정작 근로자 중 15%는 지난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이자 수익 추구가 지나치다는 금융당국의 경고에 금융업계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국 기조를 따라가려면 계속 예대 금리차를 줄여야 하는데 외국인 주주를 생각한다면 멈춰야 하기 때문인데요. 금융업계는 두 곳 다 밉보일 수 없어 눈치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최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췄습니다. 4대 시중은행 혼합형 주담대 금리 상단이 일주일 사이에 0.6%포인트 내려갔고 7%대 주담대 상품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일제히 낮춘 것은 금융당국 경고 때문입니다. 이복형 금감원장은 지난 20일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지만 상승기에는 예대금리 차이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시중은행은 앞으로도 당국의 눈치를 보며 대출금리를 계속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이 당국이 지적한 예대금리 차를 줄이기 위해 수신금리는 올리고 대출금리를 내리게 되면 금융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또 예적금 금리가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 즉 코펙스에 반영되는 만큼 결국은 대출자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는 외국인 주주 눈치를 살펴야 하는 상황에서 대출금리 인하 요구가 계속되자 한숨이 나옵니다. 주주들의 어떤 권리가 침해될 수 있겠죠. 이익이 난 걸로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대출 이자를 낮추겠다는 거는 우리가 미래에 봐야 될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우리금융을 제외한 나머지 3대 금융지주는 외국인 주주 지분율이 모두 70% 안팎입니다. 당국의 정책 기조로 예대차를 줄일 경우 금융실적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요즘에 한 달 보험료가 1,000원인 미니보험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험료가 적은 만큼 수익도 크지 않은데요. 미니보험 출시 경쟁은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김미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보험사들이 잇따라 미니보험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삼성화재는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발생할 시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자전거 보험을 내놨습니다. 롯데 손해보험은 최근 가전제품 고장 수리 비용의 보장 대상을 해외 직구 가전까지 넓혔습니다. 오는 3분기에 출범할 카카오 손해보험도 펫보험, 반송보험 등 미니보험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니보험은 실생활에 필요한 보장 중심으로 위험 보장 범위를 줄이는 대신 월 보험료가 10,000원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저가 상품인 만큼 큰 수익성을 기대하긴 어려운 구조입니다. 하지만 업계는 앞으로도 미니보험 트렌드가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이대에 비해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MZ세대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미니보험이란 겁니다. 젊은 세대들이 보험에 관심이 없잖아요. 보험이라는 어떤 금융상품,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한 걸 가지고 이제 보상도 신청을 해보고 또 보험금을 수령해보고 이런 경험을 갖게 해주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문가들은 미니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수익성이 낮은 만큼 보험사가 정확한 위험률 산정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받은 보험료 대비 보험금이 더 많이 나가면은 이게 적자인 건데 이전까지 팔았던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위험에 대한 적정한 보험료의 산정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서울경제TV 김미현입니다. 상반기 얼마 안 남았는데요. 증시 상황이 썩 좋지 못합니다. 많이 빠졌고요. 말 그대로 투자자들의 부담은 커졌습니다. 여기에 오버행 리스크까지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현재 증시 상황 함께 짚어보면서 해당 기업들의 주가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증권부의 윤혜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오늘 2,400 회복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황부터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 대비 1.49% 오른 2,401.92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대부분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코스닥은 2.71% 오른 770.60포인트의 거래를 마치며 코스피와 비슷한 모습 보였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가 미시간 대학교에서 집계한 소비자 인플레이션 전망이 5.4%에서 5.3%로 소폭 내렸다는 소식에 반등에 성공했고, 이에 오늘 국내 증시에 외국인 수급이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지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30일에 하이브를 시작으로 대형주들의 보호예수 물량이 풀립니다. 오버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버행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뉴스 보시면서 오버행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버행은 주식시장에서 언제든지 매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매도 물량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블록딜이나 보호예수 물량 해제 이슈 등이 있을 때 오버행 우려가 커지곤 하는데요. 우선 블록딜은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매도자가 사전에 이를 인수할 매수자를 찾고 장이 마감된 후 지분을 넘기는 거래를 일컫습니다. 이어 보호예수는 기업 공개나 유상증자가 진행될 시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게 된 투자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블록딜과 보호예수 해제가 있다고 해서 주가가 꼭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주가 하방 압력을 주는 경우가 많아 정보가 느린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오버행 이슈가 불거지면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해당 종목은 공매도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한마디로 팔 수 있는 물량들이 그 안에서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언제든지 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하이브 이외에 이 보호예수 해제가 예정돼 있는 기업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주가의 움직임이 과거엔 어땠는지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이번 주 목요일 30일 하이브의 보호예수 물량 86만여 주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이어 7월에는 흥하해운, 롯데칠성, 대호AL, LG에너지솔루션의 보호예수 해제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흥하해운은 2억 1,300만여 주, 총 발행 주식수의 89%가 해제됩니다. 비교적 최근에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된 LG에너지솔루션과 카카오페이의 주가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LG에너지솔루션은 3개월 보호예수가 풀리며 장중 6.26%가 내렸고 카카오페이는 5월 3일 6개월 보호예수가 풀린 이후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외에도 유일로보틱스나 공구음원 등 코스닥 시장에서도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 이래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꼭 그랬다는 건 아닌데 그럴 가능성도 과거의 사례를 되짚어보니 있었고 최근 사례를 짚어보니까 증시도 안 좋은 부분도 있어서 더욱 변동성이 커졌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증권가에서는 이 보호예수 물량 해제를 앞둔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뭐라고 하던가요? 네, 이제 오늘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르기는 했지만 줄곧 하락세가 이어져 왔던 터라 절대적인 수치가 낮아져 전망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선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우선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가 그 말씀하신 그 보호예수 해제되는 거고요. 그게 7월 27일 날 해제되는데 이게 물량이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유동 물량이 한 14%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다 보호예수 묶여 있고. 근데 그 중에서 7월 27일 날 풀리는 게 4% 수준이라서 꽤 변동성은 클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국가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그런 물량이 나오는 것들이라서 사실 조금 변동성은 더 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연구원은 신규 사업이나 계약 수주, 배당 정책 등 주가 상승 요인 발생으로 오버행 이슈 종료가 되면 수급과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만큼 기업별 이슈에 관심을 꾸준히 갖고 투자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예, 지금 시황 짚어봤고요. 오버행 이슈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증권부의 윤혜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영그룹이 지난 주말 6.25 전쟁 72주년을 맞이해 서울에서 리버티 워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미국에서만 열리던 행사를 처음으로 국내에서 진행해 의미가 더 컸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 이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영그룹이 지난 25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에서 리버티 워크 서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리버티 워크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 군인들의 희생을 알리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6월 25일에 열리는 걷기 행사로 국내에서 진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또 그동안에 또 UN 참전해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되찾는 과정에 대해서 역사에 알리는 것에 대해서 사명의식을 가지고서 이날 행사는 약 500명의 참가자들이 전쟁 기념관을 둘러보고 국립중앙박물관까지 약 4km를 걷는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6.25 전쟁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서울에 살면서도 전쟁 기념관에 안에 깊이 들어가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또 여러 전사자의 이름도 있고 다른 시민들하고 오늘같이 뜻깊게 이렇게 6.25를 기념할 수 있는 날에 전쟁 기념관 구석구석 들어보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행사에 참여한 대다수의 시민들은 어린 시절 6.25 전쟁을 겪은 세대였습니다. 전쟁 당시를 회상하니 감회가 남달랐다고 말합니다. 13살 때 저 한강 인도교 있잖아요. 그 2시에 그 26일인가 27일인가 폭파되고 끊었다고. 끊으면서 그런 거 생각해 보니까 참 전쟁이라는 거 안 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 6.25를 잊지 말고 다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부영그룹은 이번 행사를 통해 6.25 재단에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위한 후원금 10만 달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후원금은 미국 각 주의 초등학교에 참전용사 이름을 딴 도서관 건립과 도서기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3분의 2를 덮고 있고요. 지구상에 있는 97%의 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양은 인류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런 바다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외도의 반기성 센터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해양의 가치라는 게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겠죠? 그렇습니다. 뭐 사실 해양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는 것은 그렇죠. 어렵죠. 무리는 있죠. 예. 다만 저 세계자연보호기금은 바다의 연간 GDP 규모를 한 2조 5천억 달러라고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가 인류에게 준 이익이 연간 한 3천조 원 정도가 된다는 건데요. 예. 뭐 굉장히 엄청나죠, 사실. 예. 세계자연보호기금 바다의 자산 가치도 환산을 했는데 무려 24조 달러가 된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해안선 생산으로 7조 8천억 달러, 해양자원 생산으로 6조 9천억 달러, 해상교육으로 5조 2천억 달러, 탄소흡수로 4조 4천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건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한다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무려 2경 9천조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굳이 따져보자면 저 정도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해양의 가치에 대해서 또 미국 지도자들의 인식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최근에 이제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자문이죠. 예. 진 루브첸코 부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해양 경제의 엄청난 가치 또 우리나라를 강화시킬 잠재력 때문에 이 분야에 인프라 자금을 투입을 했다. 해양 경제의 건강은 해양의 건강에 달려 있다. 바이든 대통령 우리에게 해양이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평가하는데 자연 자본을 포함을 시키고 기후위기를 퇴치를 하고 바다를 보존하며 해안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말했고요. 지나 레이몬드 상무부 장관도 해운과 해상무역에서 여행과 관광에 이르기까지 해양 경제의 건강은 모든 미국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해양 경제를 지원하는 동시에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경제 성장과 기회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상무부 업무의 필수적이고 실존적인 구성 요소이다 라면서 해양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또 미 국립해양수산부 릭 스핀라드 행정관은 우리의 대양과 오데온은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에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우리 항구에서 오거나 항구를 통해 들어오는 물품들을 먹거나 입거나 사용하지 않고 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 데이터는 해양 경제가 해안 지역 사회와 미국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자, 이들의 말을 요약을 해보면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해양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해양이라는 게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하던가요? 일단 미국의 해양 경제는 2020년에 미국 그 경제 총생산에서 약 3,610억 달러를 기여했다고 이번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 수치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첫 해에 나온 것이고요. 2019년 대비 실질 기준이 5.8%가 감소를 하면서 일반 경제의 감소율은 3.4%를 앞질렀다 그래요. 이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 미 해양대기청의 전문가들은 2014년과 2020년 사이에 국가의 해양과 해안 및 5대오에 의존한 기업을 대표하는 10개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네. 보고서에 포함된 기업들은 2020년 총 6,1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22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매출액에 따라 매겨진 순위를 보면 첫째가 해안 관광 및 리크레이션 부분으로 2020년 1,910억 달러 매출로 2019년 대비 20% 정도가 그럼에도 코로나 때문에 감소를 했습니다. 예. 두 번째가 국방 및 공공행정 부분으로 2020년에 1,87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2019년 대비해서는 5.5% 성장을 이룬 부분입니다. 네. 세 번째가 해양광물 부분입니다. 2020년에 97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지만 2019년 대비 12% 감소한 액수였고요. 네 번째가 해양교통 부분으로 2020년 54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지만
2019년 대비 16%가 감소했다고 하죠. 다섯 번째가 수산 및 기타 생물 생산 부분으로 2020년에 27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을 했는데 이 수치는 2019년에 대비해서 4.1% 성장에 해당을 하고요. 여섯 번째가 선박 및 보트 빌딩 부분으로 2020년에 16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 액수는 2019년 대비 0.9%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가 해안가의 다양한 활동 부분으로 2020년에 15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는데 2019년 대비해서는 1.6%가 감소를 했고요. 여덟 번째가 연구 및 교육 부분으로 2020년에 1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요. 이것은 2019년 대비 9.8% 성장을 이룬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가 해양건설로 2020년에 70억 달러의 매출을 이뤘는데 이것은 2019년에 비해서 0.6% 감소를 했고요. 열 번째죠. 전문 및 기술 서비스 부분으로 2020년 60억 달러의 매출에 2019년 대비 2.1% 감소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자, 이제 미 해양대기처 해양국장인 니콜 루베프는 이러한 수치는 해양 경제가 우리나라의 나머지 부분의 번영과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해양 분야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자리, 혁신,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미국의 국가 전체의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해양에 기반을 둔 의약품 부분으로 암 치료 약품 등이 생산되면서 거의 매년 50%의 매출 증가를 보이는 점도 해양 경제가 매우 유망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요. 바다, 즉 해양의 경제적 가치가 이렇게 큽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고요.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N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